자, 오늘 이 시간에는 책 읽기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책 제목은 5분 뚝딱 철학, 5분 뚝딱 철학입니다. 자, 5분 뚝딱 철학 책 읽기 여행을 함께 떠나겠습니다. 박수! 잘 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자, 나는 정말로 나인가? 테세우스의 배, 변화와 동일성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철학에서는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만물이 변하는가 변하지 않는가에 관한 오래된 논란이 있었죠. 만물은 당연히 변하죠. 탁자 위에 놓인 커피가 아까는 뜨거웠는데 지금은 미지근하고 또 밖에 놔두면 차가워질 거예요. 그런데 고대 그리스 철학자 파르메니데스는 왜 만물이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을까요? 그의 주장을 좀 더 살펴보기로 하죠. 자, 마이클 잭슨 있죠. 마이클 잭슨. 자, 마이클 잭슨은 흑인이지만 백반증을 앓아서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하얘지고 성형수술 부작용까지 겪었죠. 나중에는 얼굴이 흑인인지 백인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를 정도가 되었죠. 하지만 아무리 얼굴이 변했어도 팝의 제왕 마이클 잭슨은 여전히 마이클 잭슨이죠. 사람이 아무리 변해도 그 사람의 동일성은 변하지 않죠. 자, 질문을 던져 보겠습니다. 사람의 동일성은 왜 변하지 않을까요? 사람한테는 정신이나 영혼 아니면 기억 같은 것이 있기 때문이죠. 자, 마이클 잭슨의 정신이나 영혼, 기억 같은 것이 있으니까 모습은 변해도 여전히 마이클 잭슨이죠. 자, 그렇다면 커피를 한번 볼까요? 아까 뜨거웠던 커피가 지금은 미지근해도 아까의 커피와 지금의 커피는 같은 거죠. 그런데 커피는 왜 정신이나 혼, 기억이 있는 것도 아닌데 동일성이 변하지 않을까요? 자, 이것을 철학에서는 지속의 문제라고 해요. 지속의 문제, persistence, 지속의 문제라고 해요. 간단히 말해서 개별자가 변화하면서도 어떻게 자신의 동일성을 유지하는가 하는 문제인데, 자, 이에 대해 몇 가지 이론을 살펴보죠. 자, 테세우스의 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인들은 영웅 테세우스가 타고 다니던 낡은 배를 오래 보존하고 싶었어요. 낡은 배를 수리하기 시작해 하루에 하나씩 낡은 널판지를 새 걸로 교체를 했죠. 1000일이 지나자 원래의 배에서 새로운 배가 생겼는데, 원래 테세우스의 배를 오리지널 배라고 하고 새로운 배를 A 배라고 해보죠. 자, 질문을 던져 보겠습니다. 테세우스의 오리지널 배와 A 배는 동일한 배인가요? 자, 우리 몸의 세포는 30조 개 정도인데 매일 수십만 개가 죽고 새로운 세포가 생겨나죠. 그런데 아무리 많은 세포가 새로운 세포로 대체되어도 내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죠.
마찬가지로 테세우스의 배는 널판지가 바뀌어도 여전히 테세우스의 배죠. 결론은 오리지널 배와 A 배는 동일하죠. 자, 또 질문을 한번 또 던져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오리지널 배에서 나온 낡은 널판지들을 버리지 않고 몰래 하나씩 모았고 일천일째 되는 날 이것들을 다시 조립해서 오리지널 배를 복원했어요. 이 배를 B 배라고 할 때 오리지널 배와 B 배는 동일한 배인가요? 자, 오리지널 배와 B 배는 동일한 배죠. 내 책상을 분해해서 옆방에 가서 다시 조립한다면 이때 원래 책상과 다시 조립한 책상은 부품이 같으니 동일한 책상이겠죠. 배도 마찬가지죠. 오리지널 배의 널판지와 B배의 널판지가 전부 똑같잖아요. 자,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오리지널 배가 A배, B배와 동일하면 그러면 A배는 B배와 동일한가요? 이것은 말이 안 되죠. 동일은 같을 동자의 한일, 같으면서 하나라는 말이죠. 영어로는 one and the same 이라고 하죠. one and the same. 따라서 A배와 B배가 동일하다는 것은 이것이 하나라는 말인데 하나가 아니라 둘이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자, 새로운 해법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미지근한 커피가 한 잔 있다고 합시다. 자, 이 커피는 아까는 뜨거웠는데 뜨거운 커피는 어디로 갔나요? 뜨거운 커피는 없어진 것이 아니라 1시간 전 거기에 존재해요. 이 커피는 1시간 후면 차갑게 식겠죠. 1시간 전에는 차가운 커피가 아직 없었는데 있게 된 것인가요? 차가운 커피는 없었는데 있게 된 것이 아니라 1시간 후 거기에 존재해요. 즉, 이 커피는 현재에만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존재해요. 이 커피의 진면목은 과거 부분, 현재 부분, 미래 부분을 전부 합쳐야 볼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테세우스의 배 이야기를 해보죠. 배가 A배와 B배 두 척이 있어요. 하나는 오리지널 배에서 A배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배이고 다른 하나는 오리지널 배에서 B배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배예요. 배가 과거와 현재, 미래에 걸쳐서 존재한다고 보면 그렇게 된다는 말이죠. 자, 변화와 동일성에 대한 세 가지 지속 이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변화와 동일성에 대한 세 가지 지속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리지널 배가 A배와 동일하다는 입장, 이것을 이동지속 이론이라고 해요. 이동지속 이론. 개별자는 시간을 뚫고 변화를 겪으면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살아있다면 아마 이동지속 이론을 지지했을 거예요. 자, 다음으로 A배와 B배, 즉 두 척이 있다는 입장이 있는데 이를
확장지속 이론이라고 해요. 확장지속 이론. 개별자가 일정 시간에 걸쳐서 존재한다는 거죠. 테세우스의 배가 변한 것은 아니고 인간이 그것을 변화라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파르메니데스가 살아있다면 아마 이 이론을 지지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모든 배가 다른 배라는 입장이에요. 오리지널 배, 하루 후, 이틀 후, 사흘 후의 배, 비슷하긴 한데 동일한 배는 아니라고 말이죠. 이것을 찰나 지속 이론이라고 해요. 찰나 지속 이론. 헤라클레이토스라면 아마 이 이론을 지지했을 거예요. 이 세 명의 철학자가 직접 이런 말을 한 것은 아니고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분류한 것이죠. 자, 아인슈타인의 등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확장지속 이론에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커피의 진짜 모습은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습을 합한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과거의 뜨거운 커피와 미래의 차가운 커피가 존재하지 않죠.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 어떻게 존재하는 것의 부분일 수가 있죠. 이 문제를 아인슈타인이 해결을 해요.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의 시간 지연 현상을 받아들이면 과거와 현재, 미래의 구분이 의미가 없어진다고 생각했어요. 따라서 뜨거운 커피도 과거 시점의 거기에 존재하고 차가운 커피도 미래의 거기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확장지속 이론이 갖는 결정적인 문제가 해결되죠. 고대에 일어난 변화와 동일성의 논쟁이 현대에 들어 물리학의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오래된 철학적 문제를 과학이 해결해 준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죠. 고대의 영혼에 관한 문제를 현대 뇌과학이 답하는 것처럼요. 자, 이 시간에 웃음 여행을 한번 같이 떠나보고 다시 책 읽기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같이 박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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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잘 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자, 인간은 존재하는가? 자, 인간은 존재하는가? 보편 논쟁.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에 17대 왕인 효종이 사망하자 계모인 자의대비가 상복을 몇 년 입어야 하는지를 두고 애송 논쟁이 벌어졌어요. 서인은 효종의 차남이므로 사대부의 예에 따라 자의대비가 상복을 1년만 입으면 된다고 주장했고 서인의 주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남인은 효종이 차남이지만 국왕이기에 특별히 3년을 입어야 한다고 했어요. 결국 서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복을 1년만 입는 것으로 일단락되었고 남인은 귀향을 가게 되었죠. 그런데 상복을 1년 입든 3년 입든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논쟁을 벌이고
유배까지 가게 된 걸까요?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권력 다툼이 있었어요. 서인들은 왕과 신하를 수평 관계로 보았기에 왕이든 사대부든 똑같은 예를 갖추어 상복을 1년만 입으면 된다고 보았고, 남인들은 왕과 신하를 수직 관계로 보았기에 특별히 3년 동안 입어야 한다고 주장했죠.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서인은 왕권을 약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이고, 남인은 왕권 강화를 주장했죠. 결론적으로 예법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정치 권력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였죠. 중세 서양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보편 논쟁입니다. 보편 논쟁. 3세기 무렵 시작되어 12세기를 거쳐 15, 16세기까지 수백 년 동안 이어온 유명한 논쟁이죠. 보편 문제는 3세기의 그리스 철학자 포르피리오스가 처음 제기했는데 6세기에 로마 철학자 보에티우스가 그의 글을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제대로 알려지게 되었죠. 이제 보편 문제가 던지는 질문을 볼까요? 자, 보편자는 실제할까? 보편자는 실제할까요? 아니면 그냥 이름일 뿐일까요? 나라는 인간도 존재하고, 자,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존재하고, 뭐 우리가 역사적인 이성계라는 인간도 존재하죠. 그런데 이런 개인 개별자 말고 인간이라는 보편자는 존재하나요? 아니면은 인간이라는 보편자는 그냥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명사일 뿐일까요? 여기에 대한 세 가지 이론이 있어요. 자, 첫째, 실제론입니다. 실제론. 나도 인간이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인간이고 뭐 역사적인 이성계도 이순신도 인간이죠. 이런 개별자들이 전부 인간일 수 있는 이유는 인간이라는 보편자가 존재하고 나와 같은 개별자들이 인간이라는 보편자와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죠. 이런 입장을 실제론이라고 해요. 실제론. 한 가지 유념할 점은 보편 논쟁의 실제론은 근현대 철학에서 말하는 실제론과 의미가 다르다는 것인데요. 근현대 철학에서 실제론이란 정신적인 것이 아닌 물질적인 것이 진짜로 존재한다는 입장이고, 중세 보편 논쟁의 실제론은 인간과 같은 관념이 진짜로 존재한다는 입장이죠. 자, 유명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명론에 대해서요. 자, 보편자 따위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름일 뿐이라는 입장이 유명론이죠. 즉 인간이라는 보편자는 단지 음성 이미지일 뿐이고 보편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온건실제론이 있습니다. 온건실제론. 보편자가 존재하긴 하는데 존재 방식이 실제론과는 다르다는 주장이죠. 실제로는 보편자로서의 인간은 개별적인 인간과 별개로 존재해서 모든 개별자가 사라져도 그대로 남아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온건실제로는 보편자로서의 인간은 개별적인 인간들 안에 존재하기에 모든 인간이 사라지면 보편자로서의 인간도 사라진다고 보는 거죠. 자, 보편 논쟁에 대한 종교적 해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세의 보편 논쟁은 일종의 정치적 권력 투쟁으로 볼 수 있어요.
중세 교회의 중심은 당연히 로마 교황청이었는데 12세기에 상업과 도시가 발달하면서 생긴 지방 소도시의 작은 교회들은 처음에는 로마 교황청의 지시를 따랐지만 머리가 굵어지면서 점점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존재하는 분이므로 우리의 교회에도 당연히 하나님이 계신데 굳이 우리가 교황청을 떠받들 필요가 있나? 이에 교황청은 자신들이 보편교회로서 작은 교회들의 중심이고 따라서 모든 권력이 보편교회로부터 나온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보편 논쟁은 기독교의 죄와 구원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어요. 기독교에서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주장하죠. 아니, 선악과는 아담과 이브가 먹었는데 아담의 죄가 왜 우리의 죄가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아담이 보편 인간이기 때문이죠. 기독교의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인간은 죄를 씻고 구원받을 가능성을 얻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인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죠? 실제론자들은 예수가 보편 인간이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인간의 대표자라는 거죠. 즉 보편자가 존재해야 인간이 원죄를 가지게 되고 예수가 인간을 구원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한편 기독교 교리에 따르면 성부, 성자, 예수, 성령이 모두 하나의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성부이기도 하고 성자이기도 하고 성령이기도 해요. 문제는 성부와 성자, 성령이 서로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삼위일체를 둘러싼 논쟁이 1000년 넘게 이어졌어요. 그런데 보편 논쟁의 실제론을 받아들이면 이 문제가 쉽게 해결돼요. 성부와 성자, 성령의 보편자를 하나님이라고 보는 거죠. 보편자로서의 하나님이 있고 성부, 성자, 성령이 모두 하나님이면서 각각 다를 수 있는 것이죠. 특히 로마 교황청의 권위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기를 쓰고 보편 논쟁의 실제론이 옳다고 주장했어요. 자, 철학적 계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플라톤은 현실 세계보다 현실 너머의 이데아의 세계를 중요시했는데 플라톤의 이데아로는 실제론과 통하는 면이 있어요. 인간이라는 이데아가 있으니 나도 인간일 수 있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인간일 수가 있고 역사적인 이성계, 이순신도 인간일 수가 있죠. 플라톤의 이데아론에서 이데아를 보편자로 바꾸면 그대로 보편 논쟁의 실제론이 되죠. 플로티노스와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을 기독교 사상으로 받아들이죠. 그들은 중세 초기에 플라톤 철학의 이데아를 보편자로 해석하면서 그대로 실제론자가 되었어요. 9세기 에리우게나 11세기 안셀무스와 샹포의 기욤 등이 바로 이러한 실제론자예요. 그러다가 11세기 무렵 프랑스 철학자 로스켈리누스가 나타나서 얼어 죽을 보편자가 어디에 있냐며 유명론을 주장했어요. 이에 실제론자인 안셀무스는 로스켈리누스를 파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요.
12세기에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바로 페르투스 아벨라르투스예요. 젊었을 땐 실제론자인 기욤의 수업도 들었고 유명론자인 로스켈리누스의 수업도 들었다고 해요. 그는 보편자가 실제로 존재하기는 하는데 이데아처럼 현실 너머 어딘가가 아니라 개별자 안에 실제한다는 절충안을 내놓았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데아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자 안에 일종의 형상처럼 존재한다고 봤죠. 이렇듯 온건실제론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13세기에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열광한 사람이 또 있었는데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온건실제론을 받아들였고 666개의 논문으로 구성된 방대한 신학 대전을 써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과 기독교를 결합해 신앙과 이성을 조화시키려 했죠. 이렇게 막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유명론자들이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죠. 13세기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철학자 둔스 스코투스와 14세기 유명론의 선구자인 오컴 출신의 윌리엄이 유명론을 지지하고 나섰어요. 특히 윌리엄은 온건실제론을 가리켜 실제론과 유명론의 짜집기 버전이라며 온건실제론자들은 그런 주장으로 기독교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해요. 차라리 기독교와 철학을 분리하고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믿고 철학에선 그냥 유명론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죠. 자, 이 시간에 시우섬 치료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박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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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잘 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우주에 손만 하나 남는다면 뉴턴과 라이프니츠 시간과 공간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류 지성사의 가장 위대한 천재 하면 누가 생각나나요? 역사상 많은 천재들이 있었지만 이 두 사람은 빠지지 않을 거예요. 바로 아이작 뉴턴 1642년에서 1727년, 아이작 뉴턴과 고트프리드 라이프니츠 1646년에서 1716년. 자, 이 둘은 숙명의 라이벌이죠. 4살 차이인 뉴턴과 라이프니츠는 동시대를 살았어요. 둘은 말 그대로 천재로 철학, 과학, 수학, 논리학 등 수많은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냈어요. 숙명의 라이벌로 거의 같은 시기에 미분을 발견했는데 서로 자기가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라고 싸웠죠. 미분, 수학 시간에 실험한 그 미분 말이죠. 자, 나중에 뉴턴은 영국 왕립학회장이 되었고 라이프니츠는 독일 베를린 과학 아카데미 원장이 되었죠. 이들의 싸움은 학계의 자존심을 넘어 나중에는 영국과 독일 간의 자존심 싸움으로 확대되었어. 이른바 미분 전쟁은 이들이 죽은 후에도 100년간 계속되었다고 해요. 자, 뉴턴, 태초부터 시간과 공간은 있었다. 자, 뉴턴. 자,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신이 어느 날 자고 일어나서 문득 우주를 보니 너무 복잡하고 뭐가 많아서 하나씩 없애기 시작했다고 해봅시다. 은하도 없애고 별도 없애고 나중에는 먼지 한 톨까지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우주에는 뭐가 남았을까요? 뉴턴은 시간과 공간을 일종의 컨테이너와 같은 것으로 보았어요. 이 안에 든 물건을 모두 없애버려도 컨테이너 그 자체는 남는 것처럼 모든 물질을 없애도 시간과 공간은 그 자체로 남는다고 본 거죠. 시간과 공간은 물질과 관계없이 절대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뉴턴의 시간과 공간 개념을 절대주의라고 해요. 절대주의. 자, 그런데 의문이 하나 생겨요. 다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시간과 공간은 언제 생긴 거죠? 신이 엿새 동안 천지 창조를 하면서 시간과 공간을 만들었다는 말은 없잖아요. 그러면 신이 천지 창조를 하기 전에도 시간과 공간은 있었다는 말인가요? 이에 대해 뉴턴은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시간과 공간은 신의 감각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냥 나름대로 해석해 보면 시간과 공간은 신의 한 가지 모습이라는 거겠죠. 그래야 시간과 공간이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을 테니까요. 자, 태초 이전에 시간과 공간은 없었다는 라이프니처. 라이프니처는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물체들 사이의 관계라고 보았어요.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을 없애버리면 시간과 공간도 사라진다는 것이죠. 마치 이 세상의 모든 남자가 사라지면 형제 관계가 사라지는 것처럼요. 이를 관계주의라고 해요. 관계주의. 관계주의를 받아들이면 신이 굳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할 필요가 없고 신이 물질을 창조하면 자동적으로 생겨요. 시간과 공간은 물질들 간의 관계이니까요. 또한 우주 밖에는 무엇이 있는가라는 질문도 그 자체로 난센스가 돼요. 관계주의를 받아들이면 우주 밖에는 아무 물질이 없고 아무런 물질이 없으면 공간도 없으므로 우주 밖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신은 우주를 언제 창조했는가라는 질문도 그 자체로 난센스가 되죠. 신이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는 물질이 없으니 시간 자체도 없으니까요. 언제라는 개념 자체를 쓸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웃음 여행을 하고 떠나겠습니다. 제박수. 잘 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자, 뉴턴의 절대주의와 라이프니처의 관계주의. 자, 질문을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우주에 모든 것이 사라지고, 이 손 하나만 달랑 남았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손은 오른손일까요? 왼손일까요? 아니면 오른손도 왼손도 아닌 손일까요? 만약 오른손이나 왼손일 거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뉴턴이 말한 절대주의자입니다. 절대주의를 받아들이면
우주의 모든 것이 사라져도 공간이 남고 공간에는 오른쪽과 왼쪽이 있기에 우주에 달랑 손 하나만 있어도 오른손이거나 왼손일 수가 있죠. 만약 오른손도 왼손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라이프니츠가 주장한 관계주의자입니다. 라이프니츠에 따르면 우주에는 공간이 없으므로 우주에 달랑 하나 남은 손은 오른손도 왼손도 아닌 그냥 중립적인 손이라고 봐야 해요. 좀 어렵죠. 누가 이런 생각을 했는지 참 신기하죠. 바로 칸트가 제시한 문제예요. 자, 20세기에 들어와서 시간과 공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논란의 양상의 변화가 생겼어요.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면서 시간과 공간을 하나의 4차원 시공간 차원으로 보게 된 것이죠. 그렇다고 논란이 종식된 것은 아니에요. 아인슈타인이 말하는 시공간은 물질에 관계없이 절대적으로 존재하는가 아니면 물체들 간의 관계일 뿐인가라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결국 뉴턴과 라이프니츠 사이에 벌어진 논란이 21세기인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아인슈타인에게 딴지건 철학자 베르그송 순수 지속으로서의 시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의 공간화. 자, 우리는 이 공간을 나누어 사용하죠. 도시는 보통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장지역으로 구분하고 건물은 사무실, 휴게실, 화장실로 구획해서 사용하죠. 시간도 마찬가지죠. 학교에 가면 요일별로, 시간별로 수업을 하고 회사에 가면 출근 시간, 점심시간, 퇴근 시간으로 시간 구분을 하죠. 이런 것들에 익숙해진 아이들은 방학 때만 되면 시간표를 짜죠. 시간을 공간처럼 이미지화해서 생각하는 거죠. 일상생활에서도 시간을 공간처럼 말해요. 월드컵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처럼 시간을 거리로 표현하고 사건이 뒤로 갈수록 미궁에 빠져들었다처럼 시간을 방향으로 서술하기도 하죠.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기술은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The technique has been passed down to the present day. 이것처럼 시간을 높이로 말하기도 하고, 또 우리는 10분 일찍 끝냈다. We finished 10 minutes ahead of time. 처럼 시간을 위치로 서술하기도 하죠. 이렇듯 시간을 공간처럼 생각하는 것을 시간의 공간화라고 하죠. 자,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제논의 역설과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볼게요. 정말로 시간을 공간처럼 다룰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시간과 공간은 전혀 달라요. 우리는 공간 속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시간 속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우리는 특정 공간에 정지해 있을 수 있지만 특정 시간에 정지해 있을 수는 없죠. 시간은 끊임없이 흘러가요. 제논이 제시한 화살의 역설을 예로 들어보죠. 궁수가 활을 쏘면 화살이 날아가서 관역에 도달하겠죠. 그런데 화살이 관역에 꽂히려면 그 절반이 되는 지점을 통과해야 하고 절반 지점을 통과하려면 다시 그 절반이 되는 지점을 통과해야 하고 결국 화살이 관역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무한한 지점을 통과해야 해요. 그런데 어떻게 화살이 유한한 시간 동안 무한한 지점을 통과할 수 있겠어요? 따라서 화살의 역설은 나는 화살은 관역에 도달할 수 없다. 나는 화살은 날지 않는다.
즉 운동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죠. 프랑스의 현대 철학자 베르그송은 운동은 결코 나눌 수 없는데 제논이 운동을 나누었기 때문에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역설이 생겼다고 비판을 해요. 시작부터 끝까지 한 번에 운동하는 것과 시작에서 중간까지 한 번 한 다음에 중간에서 끝까지 해서 2번 운동하는 것은 다르죠. 운동을 나누면 질이 변함으로 운동은 나눌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운동이란 일정 시간 동안 공간적 위치가 변하는 것이므로 운동을 나눈다는 것은 곧 시간을 나눈다는 것인데 시간은 나눌 수 없으므로 운동도 나눌 수 없다고 주장하죠. 한 대중 강연에서 당신의 철학을 한마디로 요약해 달라고 하자 베르그송은 이렇게 말했어요. 시간은 존재한다. 그리고 그것은 공간이 아니다. 베르그송 철학의 중심에는 이렇듯 시간이 있기에 그의 철학은 시간의 철학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순수 지속으로서의 시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눈을 감고 명상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생각과 감정들이 중첩해서 생기기도 하고 동시에 사그라들기도 하죠. 그러면서 우리의 의식은 끊임없이 흘러가죠. 이때 시간이 1초, 2초, 3초 이렇게 구분되어 흐르는 것은 아니죠. 과거와 현재, 미래가 정확하게 구분되는 것도 아니죠. 과거의 감정이 현재의 감정과 뒤섞이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생각이 현재의 생각과 뒤섞이기도 해요. 베르그송은 시간은 원래 이런 거라고 주장하고 이를 지속이라고 해요. 지속, duration, 지속이라고 해요. 여기서 지속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개별자가 질적인 변화를 겪는 것을 말해요. 순수한 지속은 명확한 윤곽도 없고 수와는 어떠한 유사성도 없이 서로 녹아들고 서로 침투하는 질적인 변화의 연속일 것이다. 베르그송의 시간을 순수 지속으로서의 시간이라고 하죠. 자, 베르그송과 아인슈타인에서 살펴볼게요. 베르그송은 시간을 수량화해서 다루는 물리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인슈타인이 파리에 왔을 때 상대성 이론이 갖고 있는 여러 철학적 문제점들을 지적했죠. 특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움직이는 대상의 시간이 느려지는데 베르그송은 이때 느려지는 것은 시간 자체가 아니라 시계의 속도와 운동의 속도라고 했어요.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답했다고 해요. 과학자의 시간과 철학자의 시간은 서로 다른 모양이군. 베르그송은 아인슈타인의 노벨상 수상이 거론될 점 상대성 이론에 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노벨상 위원회를 설득해요. 결국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이 아니라 광전 효과를 발견한 공로로 노벨상을 받았죠. 나중에 베르그송은 자신이 상대성 이론의 몇몇 개념들을 잘못 이해했다고 인정했고 자신의 책 지속과 동시성을 사후 전집에서 빼달라고 요청했다고 하죠. 매우 쿨하죠. 시간은 참 다루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도대체 시간이란 무엇일까요? 도대체 시간이란 무엇일까요? 도대체 시간이란 무엇일까요? 야, 시간이란 정말 무엇일까요? 이 궁금증을 안고 우리 웃음 치료 여행을 한번 떠나고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같이 신나게 웃음 치료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박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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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잘 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건강해지고 있습니다.